알람도 울리지가 않았는데 저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저 같은 수백 명의 노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하루를 버티기 위해 무료급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퇴직 공무원, 전직 대기업 출신, 공장 노동자, 장사를 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이곳에 서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겠지만 더 큰 건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급식을 받아 공원 벤치에 앉아 식사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유독 남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그 얼굴이 맞나? 아니, 정말 그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난 순간 저의 다리가 풀려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나간 그곳에서 저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으니깐요. 혹시 공원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평생을 보냈어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나가고 해가 질 때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죠. 철근, 콘크리트, 페인트 냄새가 옷에 배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감사하게도 힘들고 고된 현장에서 아픈 곳 없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우리 두 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저만 바라보며 묵묵히 저와 함께 해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 고마웠어요. 현장이 힘들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모든 게 힘들 때도 그녀가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오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죠.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봤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죠. 아내는 저 혼자 남겨두고 일주일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아내가 누워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냄새만 남아 있었죠. 아내의 향수 냄새, 아내가 입던 옷 냄새. 그것들이 저를 자꾸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할 게 없었어요. 아내 없는 밤은 길고 생각은 자꾸 많아졌어요. 그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피곤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자고요.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 소리라도 들으면 하루가 조금 덜 길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없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을까? 혼자여서 집에 있기 싫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벤치에는 누군가 앉아서 밤을 새고 있었고 길 한 구석에는 누군가 짐을 싸놓고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는 장기판이 있었는데 거기도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줄의 맨 뒤에 섰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공원에는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몇백 명 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가진 짐들. 그 모든 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줄을 서 있으니 배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밥은 아니었어요. 국도 식었고 반찬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배를 채우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나누는 말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탑골공원에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공원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3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제 옆에 서는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동갑내기처럼 보이는 한 남자였어요.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같은 줄에 서고 같은 시간에 떠나는 남자 말입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날씨 얘기였고 다음엔 밥 얘기였어요. 마치 오래 알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만수였어요. 역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죠. 우리는 같은 공원에서, 같은 줄에서,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만수 씨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와 친해지면서 공원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때문인지, 공원이 더 이상 외로움의 장소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수 씨와 저는 밥을 먹고 나면 1시간쯤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외롭지 않아 좋았습니다. 새벽 5시 탑골공원은 어느새 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이 넘게 매일같이 나왔으니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가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보다도 더요. 집에 있으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을 파고들어 견딜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덜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위안이었습니다. 공원의 풍경도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봄이 오면서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또 진한 초록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하고 흙빛이던 나뭇가지마다 어린 잎이 돋아났고 그 위로 햇빛이 눈부시게 내려앉았어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산책로마다 천천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겨울에 자주 보이던 사람들이 봄이 되니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이 얼굴 구석구석에 깊이 배어 있었어요. 만수 씨와 저는 이제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수 씨는 전직 택시 기사였어요. 30년 넘게 서울 거리를 누볐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손에는 여전히 운전을 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무의식 중에 손가락으로 스티어링 위를 돌리는 신용을 하곤 했거든요. 가끔은 기어를 바꾸는 듯한 동작도 했어요. 어느 날 만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공원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외롭고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공원에 계속 나오다 보니 세상에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도 넘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
다들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더라고요. 무료 급식 줄을 서 있으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흘러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손자 자랑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젊었을 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자기를 집에서 내쫓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며느리가 자기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아픔을 이 공원에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받아줄 세상에서 유일한 장소인 것처럼요. 급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공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밥을 받아 든 노인들이 벤치에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 옆에 조용히 앉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건네는 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었어요.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거였죠. 늘바카스 한 병을 손에 들고 말이에요. 만수 씨가 턱으로 그 여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 보이냐고 물었죠. 그 여자가 바로 이 공원에서 유명한 바카스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탑골공원의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이 공원에 없었으면 몇몇 할아버지들은 며칠을, 어쩌면 몇 주를 아무와도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 잠깐 앉아주는 그 시간이, 그 여자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전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바카스 아줌마. 그 여자는 한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털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한마디 말도 끊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때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익숙한데 낯선,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여자의 옆모습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 여자가 움직이는 방식, 그 여자가 말하는 톤, 그 여자가 타인의 손을 감싸 쥐는 그 조심스러운 손길.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아득히 먼 옛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억의 실체가 뭔지는 명확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무언가를 보려고 애쓰는데 물결에 일렁여 자꾸 형체가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수 씨가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뭐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고 물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면서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왜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수 씨는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이 이 공원에 없었으면 정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만수 씨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왜 저런 일을 하는 거냐고요? 만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그 여자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요. 다만 저 여자가 몇 년 전부터 이 공원에 꾸준히 나오면서 저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혼자라고 했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라고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 여자의 옆모습이, 그 여자의 말투가, 그 여자가 타인을 대하는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누군가와 겹쳐 보였거든요. 2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누군가와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세상이 그렇게까지 좁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저 우연히 비슷해 보였을 뿐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는 만수 씨와 헤어진 후 공원을 천천히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 그 여자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모든 것이 기억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누군가와 자꾸만 포개졌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그렇게 믿고 싶어졌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능성을 계속 품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탑골공원에 도착했어요. 만수 씨를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언가를,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어제 잠깐 봤던 그 여자의 옆모습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혹시 그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이 트면서 공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오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지으면서 공원이 점점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여자를 봤던 벤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그 여자가 언제쯤 나타날지, 어느 쪽에서 올지 가늠하면서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만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발견했어요. 바카스 한 병을 손에 들고 공원 저편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만수 씨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만수 씨가 그 여자의 팔짱을 살짝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처럼 다정하게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수 씨가 그녀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나 싶었거든요. 저도 만수 씨와는 꽤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왜 어제서야 처음 들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했어요.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거슬리는 감정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를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 여자의 눈동자, 그 여자의 콧날, 그 여자의 입술 모양, 그 여자의 턱선까지. 모든 것이 번개처럼 일순간에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 여자의 얼굴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건 정말이지 차갑고도 날카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무더운 한여름 한밤중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았거든요. 25년 전에 헤어진,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성희. 그 이름이 자꾸 목구멍에서 튀어올라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목구멍을 꽉 움켜잡고 그 이름을 삼켰습니다. 그 여자도 분명 저를 알아봤을 겁니다. 눈이 놀란 듯 크게 떠졌거든요. 마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뭔가를 목격한 것처럼, 믿기지 않는 장면에 놀란 것처럼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깜짝 놀란 표정만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여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저를 보지 않으려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만수 씨와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다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어요. 그 여자의 등, 그 여자의 머리, 그 여자의 걸음걸이, 심지어 그 여자가 팔을 흔드는 방식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그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지라도 저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억이었거든요. 만수 씨가 잠시 후 저에게 왔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죠. 하지만 저는 만수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만을 멍하니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희. 정말로 그녀였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탑골 공원에서 바카스 한 병을 손에 들고 외롭고 힘든 노인들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성희가 맞는지,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닌지 수없이 되뇌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착시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성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원에서 만수 씨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봐야 했거든요. 어떻게 그 여자를 알게 됐는지, 그 여자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만수 씨가 시간에 맞춰 나타났을 때 저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해서 만수 씨를 붙잡았어요. 어제 그 여자가 누구냐고 급하게 물었죠. 만수 씨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유명한 바카스 아줌마 아니냐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 여자의 정확한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전부 알고 싶었습니다. 만수 씨는 점점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라고만 했어요. 만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성희라고 했죠. 성희. 정확히, 정말로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만수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공원에 나와서 자기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말벗을 하고 도와주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수 씨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사냐고요. 만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종로구 어딘가 쌍방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날뛰낡은 고시원에 산다고 했죠. 그 비좁은 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희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말이에요. 만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만 생각하기도 충분히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본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 여자가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고 했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끔 가슴이 너무 답답한지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무척 안쓰러워 보였어요. 마치 그 여자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이 만수 씨에게 부탁했어요. 그 여자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만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했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지 물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자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만나야만 한다고만 되풀이했어요. 만수 씨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쯤 공원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 여자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거라고 자기가 미리 이야기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만에 다시 그녀를 제대로 만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공원 근처에 허름하고 낡은 분식집 앞에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두근거리고 두근거렸어요. 성희를 만날 준비가 도무지 되지 않았거든요. 25년 전 제가 그 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어떤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너무 젊었고 어리석었고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기만 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불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여자를 냉정하게 떠나보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평생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깨달으며 살았어요. 그 여자를 떠나보낸 그 한순간의 선택이, 제가 내린 그 결정이 그 여자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낮 시간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구석진 테이블에 몇몇 건설 노동자들만 이른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만수 씨가 성희를 데려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유난히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분식집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손을 닦았어요. 손바닥에서 자꾸 땀이 났거든요. 가슴도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성희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나야 했습니다. 25년을 질질 끌어온 무거운 빚을 이제는 청산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성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희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25년 전의 모든 기억이 쏜살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성희의 눈에 이렇게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나 싶었어요. 아니,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겁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뿐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위에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거니까요. 만수 씨가 우리를 테이블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만수 씨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는 이내 다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둘만 남겨두고요. 저는 성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계속 저를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자신의 손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면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여기 없는 것처럼,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처음으로 꺼낸 말이 겨우 미안해였어요. 성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25년 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 여자를 냉정하게 떠나보낸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며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죠. 저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성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 그 여자의 주름, 그 여자의 거칠어진 손.
모든 것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성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성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려고? 너무 늦었어요. 나한테 또 뭘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원에서 나처럼 혼자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여자가 정말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척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성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25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었어요. 성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지난 인생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희가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도 못했어. 공장, 식당,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살았어. 맨손으로 종로의 거리를 다니며 온갖 일을 다 했어. 손은 굳었고 몸은 망가졌고 나이가 들면서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었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어버렸어. 성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에 나왔어. 여기서 나처럼 혼자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나 자신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혼자이지만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면서 사는 것.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 여자가 지난 25년을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내린 잘못된 선택이 그 여자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어. 그건 사랑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25년을 질질 끌고 온 빚 같은 것이었거든요. 갚아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성희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말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분식집 안의 소음이 자꾸만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후루룩 라면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으로 밥을 비벼 먹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아마 10분, 어쩌면 15분은 좋게 지났을 겁니다. 성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희가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어?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어. 저는 성희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그 여자가 얼마나 깊이 아파하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성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나간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함께 할 수는 있잖아. 성희는 제 말을 들으면서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으려고 애쓰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던 거죠.
우리는 그 분식집에서 1시간이 넘게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고, 물 한 잔 마시지도 않고, 그저 마주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냉정하게 내쳐버린 얘기, 혼자가 되어버린 그 이후의 처절한 삶,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그 허무한 감정들. 그 여자가 2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혼자 사겨온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성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안해.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생을 살아서 미안해. 그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희가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작 잘못한 건 나인데 내가 그 여자에게 한 모든 선택 때문에 그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 건데 말이에요. 분식집을 나갈 때쯤 성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함께 할게.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여자의 눈빛에는 뭔가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조금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여자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과 고된 노동이 만들어 낸 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성희는 탑골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면 성희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늘 그렇듯 바카스 한 병을 손에 들고요. 저는 그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도 않으면서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공원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기만 했어요.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던 침묵이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한 침묵으로 변해갔어요. 우리는 여전히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 침묵 속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 침묵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희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왜 나를 찾아왔어? 그동안 계속 궁금했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너를 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 25년 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 정말로. 성희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었어요. 뭔가 서글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려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어. 성희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손이었어요. 25년 전의 손처럼요. 몇 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지켜봤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탑골공원의 풍경도 끊임없이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났고, 그 다음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나무집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계절의 변화를 함께 지켜봤어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냥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25년 전의 아픈 기억을 안고 각자 힘겹게 살아온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혼인신고라도 하면 어떨까 싶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했죠. 우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25년 전부터 말이에요. 다만 지금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서로 인정하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무잎이 무성해졌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2년째 맞는 봄이었어요. 어느 날 성희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냐? 성희가 힘없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어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성희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공원에서 다른 노인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서 쉬어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성희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라고 했죠. 이미 꽤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헤어져야 한다니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했습니다. 성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어요. 25년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엇을 더 빼앗아 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울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내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성희는 점점 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탑골공원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벤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짧게라도 공원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곳이 우리가 다시 만난 소중한 장소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성희의 머리카락에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영원히 이렇게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바람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희가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고마워. 그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긴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야. 너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바카스 한 병이 우리 사이에 벤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마시다 남긴 반쯤 비어있는 바카스였습니다. 아마 성희가 누구가에게 주었던 거겠죠. 혹은 누군가가 마시다 남겨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바카스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탑골공원에 매일 나갑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공원으로 향해요.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성희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잃었고, 이제 성희마저 잃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진심으로 함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늦게야 정직해졌습니다. 25년을 질질 끌면서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나. 그런 나 자신이 밉고 한심했어요. 왜 더 일찍 그 여자를 찾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의미하게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구나. 완벽한 결말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이 너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말이에요. 공원의 벤치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과거의 저 자신을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카스 한 병을 들고 공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기 위해서요. 성희가 해왔던 일을 이제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떨구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주고, 누군가 외로움에 깊이 잠겨 있으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요. 그렇게 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해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아마도 너무 늦게야 정직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탑골공원의 낡은 벤치에서 저는 오늘도 바카스 한 병을 손에 들고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를 만나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함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